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5년차 여성이에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있잖아요. 살다 보니 제가 그걸 경험하는 날이 오네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평생을 함께하기로 한 제 남편한테 말이에요. 남편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건 사실 꽤 오래됐어요. 결혼 전과 후가 너무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결혼 전에는 제가 뭘 해도 무던하게 잘 받아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라면 살면서 트러블이 생겨도 큰 싸움으로 번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결혼을 결심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달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저를 속일 작정을 하고 본성을 숨겼던 건지 모르겠지만 결혼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지 뭐예요. 그렇다고 이미 한 결혼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게 딱히 이혼 사유도 되지 않을 정도라서 살면서 고치면 되겠지 했는데 결국 그 문제로 이혼 위기까지 왔지 뭡니까. 남편은 여전히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우기는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여러분의 조언을 듣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딸만 둘인 집의 첫째예요. 동생과는 2살 차이라서 어릴 때부터 여동생과는 자매이자 친구처럼 생각하고 자랐어요. 엄마한테 말 못할 비밀도 동생과는 스스럼 없이 나눌 수 있었는데 특히 이성에 대한 고민은 늘 동생과 나누곤 했어요. 사춘기를 지나면서부터는 용돈을 모아 옷도 같이 사 입고 가격대가 나가는 가방이나 신발도 함께 돈을 모아 사서 같이 쓰곤 했어요. 동생과 제가 발 사이즈가 같아서 가능한 일이었죠. 비록 동생이 저보다 2살이 어리긴 했지만 어른스러운 면이 있어서 자라는 동안 동생이 언니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많이 믿고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동생은 저와는 생각이 달랐던가 봐요. 20살이 되자마자 결혼을 하겠다며 집에 남자를 데려왔더라고요. 남자는 동생보다 11살이나 많은 남자였어요. 동생이 수능을 마치고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던 편의점 사장이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자마자 엄마는 뒷목을 잡으셨고 아빠는 땅이 꺼져라 한숨만 쉬셨어요. 결국 참다 못한 엄마가 먼저 말을 꺼내셨어요. 이봐요. 고작 20살밖에 안 된 애를 데리고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그쪽은 양심도 없어요? 아니, 30도 넘은 사람이 어쩜 얼굴에 솜털도 안 가신 애를 데리고 이러냐고요. 애가 철없이 굴면 말려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여길 찾아올 생각을 해요? 당신 제정신이에요? 입장을 바꿔서 그쪽이라면 이런 상황에 결혼을 허락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이런 결혼을 허락을 합니까? 입 꾹 다물고 있지 말고 뭐라고 말이라도 해봐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죄송할 짓을 하지 말아야죠. 그러자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던 여동생이 끼어들어 소리쳤어요. 엄마 왜 그래? 결혼하자고 조른 건 나야. 재훈 씨는 안 된다고 그러는 거 내가 우겨서 결혼하기로 한 거란 말이야. 나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우겨서 여기 온 거라고. 근데 엄마가 뭔데 재훈 씨한테 함부로 이래? 혼낼 거면 나를 혼내지 왜 우리 재훈 씨한테 이러냐고. 그리고 엄마 눈에는 내가 아직 어린 애로 보이는 모양인데 나 이제 성인이야. 내 마음대로 결혼할 수 있는 나이라고. 엄마가 반대해도 나 이 결혼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재훈 씨한테 함부로 하지 말란 말이야. 그러자 입을 꾹 다물고 계시던 아빠가 버럭 소리치셨어요. 이 녀석이 어디서 엄마한테 큰 소리야. 뭐? 네 마음대로 결혼할 수 있어? 그게 지금 부모 앞에서 할 소리냐? 그리고 그쪽도 이러는 거 아닙니다. 내 딸이 철이 없어서 결혼 들먹이며 바람을 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30 넘은 어른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애가 하는 짓에 장단을 맞춰주고 있습니까? 안 사람이 말이 서운하게 들렸을지 모르지만 온전한 정신이 박힌 부모라면 다들 이런 반응일 겁니다. 자식 키우는 부모 마음이야 같으니까요. 그러니 애들 장난은 이쯤에서 그만두고
각자 제 갈 길 가세요. 그쪽도 그쪽 부모님한테는 귀한 자식일 텐데 이런 대접 받아가며 결혼을 구걸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오늘 일은 없었던 걸로 할 테니 그만 돌아가세요. 아버님, 걱정하시는 이유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쉽게 결정한 일 아닙니다. 지영이 나이를 생각해서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이도 저도 서로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결정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 보여드리며 살겠습니다. 그러니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조금만 마음을 열어주세요. 제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제부는 무릎을 꿇은 채로 저희 부모님께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마음이 바뀔 부모님이 아니었어요. 엄마는 급기야 주방에 들어가 물을 한 바가지 퍼다가 제부한테 뿌렸어요. 그리고는 욕설을 퍼부어가며 집에서 내쫓았고 아빠는 제부를 따라 나가겠다고 몸부림치는 여동생을 잡아 방에 밀어 넣었어요. 결국 동생과 제부는 로미오와 줄리엣을 방불케 하는 집안의 반대와 싸워야만 했어요. 강제로 집안에 갇힌 여동생은 밥도 먹지 않고 울기만 했어요. 엄마는 동생을 감시하느라 하루 종일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으셨어요. 그렇게 일주일 가까이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곡기를 끊고 있던 여동생은 결국 응급실에 실려가고 말았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부모님은 동생과 제부의 교제를 허락해 주셨어요. 하지만 당장 결혼은 안 된다고 못 박으셨어요. 결혼은 찬성하되 동생이 대학을 졸업하면 그때 하라고 하셨어요. 이 정도면 부모님도 충분히 양보하신 거였기에 여동생과 제부도 부모님 뜻에 따르기로 했어요. 양쪽 다 반반 물러선 최선의 결과라고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로 엉뚱하게 동생과 제 사이가 멀어졌지 뭐예요. 옛말에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동생한테 제가 시누이처럼 보였던가 봐요. 그런데 서운한 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부모님께서는 20살밖에 안 된 딸이 30이 넘는 남자랑 결혼을 하겠다고 해서 화가 많이 나셨지만 저는 다른 이유로 동생한테 화가 났거든요. 지금까지 저는 남자친구가 생길 때마다 동생한테 빠짐없이 얘기를 해왔어요. 심지어 썸남까지도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동생은 한 번도 제게 남자 얘기를 꺼낸 적이 없더라고요. 아직 어려서 이성에 관심이 없나 보다 했는데 세상에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지금껏 남자 얘기 한 번 없던 애가 결혼하겠다고 그것도 11살이나 많은 아저씨를 사전에 어떤 힌트도 없이 집에 데려올 수가 있는 거냐고요. 적어도 저한테는 미리 말을 했어야죠. 정말 배신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동생 편을 들어주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손 놓고 있었더니 그런 제 반응에 동생은 동생대로 저한테 삐쳤었던가 봐요. 엄마 아빠가 반대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언니까지 이럴 줄은 몰랐어. 난 그래도 언니를 믿었기 때문에 내 결정을 이해해 줄 줄 알았다고. 그런데 어쩜 이럴 수가 있냐? 정말 실망이야. 야 권지영,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처지니? 네가 나를 언니라고 생각했다면 적어도 나한테 먼저 얘기를 해줬어야 하는 거야. 지금까지 입 꾹 다물고 나도 속인 주제에 뭐? 나한테 실망했다고? 그래, 엄마랑 아빠한테는 비밀로 할 수 있어. 하지만 나한테까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어떻게 나한테도 비밀로 할 생각을 하냐? 내가 너한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언니였니? 나한테 실망했다고? 난 너한테 훨씬 더 많이 실망했어, 이 기집애야. 결국 그날 동생과 저는 태어나서 처음 머리 끄댕이까지 잡고 싸움을 벌였어요. 퇴근 후 거실 바닥에 듬성듬성 굴러다니는 우리 자매의 머리카락을 보신 부모님은 한숨을 푹푹 쉬셨어요. 어릴 때도 안 싸우던 애들이 왜 다 커서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우리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다고 한탄을 하셨어요. 비록 부모님 마음을 상하게 해드렸지만 그날 싸움 이후로 우리 자매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정확히 4년 뒤 동생은 제부와 결혼식을 올렸어요. 제부는 제 동생에 비해 나이가 많은 거 하나 빼고는 정말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냥 편의점 사장인 줄만 알았는데 그 건물이 제부 건물이었더라고요. 그렇다고 부모님한테 증여받거나 조부나 조모한테 유산으로 받은 게 아닌 자기 손으로 벌어서 산 건물이라는 게 더 놀라웠어요. 알고 보니 제부는 카이스트를 졸업한 수재였더라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를 차려 30도 안 된 나이에 100억 가까운 돈을 벌었고 이후에는 회사를 친구한테 넘기고 건물주로 살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편의점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세입자가 건강 문제로 더는 편의점 운영을 할 수 없게 돼서 할 수 없이 자신이 인수한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 여동생을 만나게 된 거였죠. 그저 나이 많은 아저씨인 줄로만 알았던 제부의 반전 이력에 부모님도 저도 입이 떡 벌어졌어요. 게다가 제 동생과 나이 차이가 나기는 해도 워낙 동안이라서 밖에 나가면 4~5살 차이 정도로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그랬고요. 미운 오리 새끼인 줄 알았는데 인물, 학벌, 거기다 재력까지 뭐 하나 빠지지 않는 능력자라는 게 밝혀진 제부는 저희 집에서는 한순간 백조를 탈바꿈했고 장인 장모의 사랑을 듬뿍 받게 되었어요. 제부는 한때 자신을 맹렬히 비난하며 거부했던 장인 장모를 무척이나 잘 챙길 정도로 인품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제 동생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옆에서 보고 있으면 부럽다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랍니다. 동생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다 보니 내심 저도 빨리 가정을 꾸려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그 무렵 소개팅도 많이 하고 지인들을 통한 선자리에도 많이 나가게 되었지만 생각처럼 잘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정말 우연히 제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예요. 남편은 제가 나가고 있는 영어학원 건물 1층에 있는 약국 약사였어요. 어릴 때부터 기관지가 약했던 저는 학원 강사 생활을 하면서 툭 하면 목이 쉬고 기침이 잦아서 스트랩실 같은 인후염 소염제를 애용하는데요. 그래서 1층 약국은 제 단골 약국이기도 했어요. 원래 계시던 약사분은 60대 아주머니셨는데 언제부턴가 제 또래의 젊은 약사로 바뀌었더라고요. 수년간 단골이었기 때문에 제가 가면 알아서 제가 복용하는 약으로 꺼내주시곤 했는데 새로 바뀐 약사한테는 매번 제 상태를 설명을 해야 해서 좀 귀찮더라고요. 그런데 3번째 갔을 때였을까요? 제가 약국으로 들어가자마자 제가 복용하는 약을 미리 꺼내두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목이 아파서 말하기 힘들었는데 잘됐다 생각했죠. 그런데 약을 손에 들고는 내어줄 생각을 않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이 약을 복용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다름이 아니라 이 제품은 단기간 사용하는 용도로 나온 약이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약을 사가신 게 벌써 2번째고 기간이 1달 이상 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요? 이 학원에 나오고부터 그 약을 사 먹었으니까 한 3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전에 계시던 약사님은 그런 말씀 안 하시던데요. 아, 꽤 오래되셨구나. 그럼 이미 내성이 생겼을 텐데 몸에 해롭거나 한 건 아니고요. 다만 효과 지속 시간이 처음 복용을 시작했을 때보다 많이 짧아졌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럼 이렇게 해보실래요? 효과는 비슷하지만 성분이 조금 다른 제품이 있어요. 목을 많이 쓰시는 강사분들은 장기 복용이 불가피하니까 제가 보기엔 이 제품이 더 맞을 것 같거든요. 심지어 가격도 이게 더 저렴하고요. 새로운 약사의 말을 들어보니 꼭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솔직히 이전 약사님이 이윤을 위해 더 비싼 약을 제게 판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그럼 말씀하신 약으로 주세요. 일단 3일치 드릴 테니까 드셔보시고 안 맞으면 다시 오세요. 3일 뒤에 다시 와야 안 된다는 말에 귀찮으니까 그냥 열흘치 달라고 했더니 그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람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약이에요.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환자분 상태를 봐가며 약을 드리는 게 약사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약만 파는 게 약사의 일은 아니거든요. 귀찮더라도 2일 뒤에 다시 오세요.
조금 전까지와는 다른 단호한 말투에 약간 위압감이 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래서 더 믿음이 갔어요. 자신의 직업 윤리가 투철한 약사 같았거든요. 그렇게 3일간 구입한 약을 먹고 약이 떨어지자 다시 약국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또 다른 약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또 왜 약이 다르냐고 했더니 그러는 거예요. 어떤 약이든 장기간 복용하는 건 우리 몸에 좋지 않아요. 가급적이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약을 덜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직업 특성상 목을 안 쓸 수는 없지만 천천히 줄여나갈 수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약은 저번에 구입하신 것보다 조금 약한 약이에요. 조금씩 강도를 낮춰가다가 약을 끊을 수 있으면 끊는 게 좋습니다. 그보다 좋은 방법은 목을 좀 쉬게 하는 거고요. 그 후로도 약사는 천연 가습기나 공기 정화가 되는 식물 화분을 제게 선물해 주었어요. 말로는 자기가 쓰지 않는 거라서 준다고 했지만 누가 봐도 새 거가 분명했지만요. 그걸 알면서도 낼름 받아왔던 건 이 사람의 관심도 싫지 않았고 저 역시 이 남자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새로운 약사 덕분에 고질병처럼 알아오던 인유암 증상이 조금씩 잦아들었고 2년 만에 인유암 약을 끊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 우리는 연인관계로 발전해 있었죠. 이 남자가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에요. 약사 남자친구라서 그런가 제 건강 문제를 제 자신보다 더 신경을 써주었어요. 저는 그걸 다정함으로 받아들였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거기엔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건강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결혼했을 때 건강한 2세를 낳기 위함이었어요. 거기다 영어 강사인 저를 결혼 상대자로 고른 것도 애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였더라고요. 남편은 연애를 시작할 무렵부터 그런 사소한 것까지 다 계산에 넣고 있었던 거예요. 참 무서운 사람이죠. 그때는 몰랐으니 결혼을 했지 알았으면 진작에 헤어졌을 거예요. 사귄 지 3년이 채 안 됐을 무렵 남편이 약국을 열게 되었어요. 그동안 일하던 약국은 자기 소유가 아니라 폐의 약사로 일하던 곳이었거든요. 문제는 남편이 개업한 약국의 위치가 제가 나가던 영어학원과 1시간 이상 떨어진 곳이라는 거였어요. 안 그래도 제 직업 특성상 퇴근 시간이 늦는데 1시간 넘게 떨어진 곳이라면 쉬는 날 빼고는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였죠. 거기다 쉬는 날도 달라서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러자 남편이 대뜸 그러더라고요. 그냥 이참에 우리 결혼할까? 현재 상황으로는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만난다 해도 길에서 버려지는 시간이 너무 많잖아. 그렇다고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닥달하는 건 아니니까 한번 생각해봐. 처음엔 장난처럼 가볍게 듣고 넘긴 말이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게 청혼인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한 친구한테 물었더니 얘, 내 남편은 뭐라고 하면서 청혼했는 줄 아니? 모텔비 아낄 겸 결혼하자고 그러더라. 그거에 비하면 네 남자친구는 양호한 거야. 예전엔 남들이 레스토랑을 통째로 빌렸느니 차 트렁크에 풍선을 가득 담아서 날려줬느니 청혼 이벤트 받은 얘기들 할 때마다 부럽기도 하고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대접도 못 받나 서운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다. 어차피 나랑 같이 살 사람인데 결과적으로 그 돈이 남자 돈이기만 한 거니? 우리 재산인 거지. 그래서 지금은 차라리 허튼데 돈 안 쓰고 절약해준 남편한테 고맙기도 해. 친구 딴에는 초라한 청혼을 들은 저를 위로해 주려고 한 말이겠지만 그래도 서운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어요. 돈 들여서 이벤트를 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진심이 담긴 진솔한 말이나 손편지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감동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건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이 넘도록 답도 않고 꿍해 있었더니 하루는 남편이 저희 집까지 차를 끌고 찾아왔더라고요. 11시가 다 돼가는 시간에 여기는 뭐하러 왔냐고 했더니 대뜸 트렁크 문을 열어보라지 뭐해요. 순간 설마 풍선이라도 날려주려나 내심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막상 트렁크 문을 열어보니 그 안에 커다란 스티로폼 박스가 있지 뭐해요.
이건 뭘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운전석에 앉아 창밖으로 얼굴만 살짝 빼고 있던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그거 꺼내가. 속초에 사는 친구가 홍게를 보냈지 뭐야. 아버님이 걔 좋아하시잖아. 그래서 내가 받자마자 바로 여기로 가져왔어. 아버님이랑 어머님 드려. 실수율이 높아서 살이 아주 꽉 찼다고 그러더라고. 안 꺼내고 뭐해. 나 바로 가야 돼. 그 말을 들으니 헛웃음이 났어요. 그래, 내가 아는 강재원은 이런 남자였지. 그제야 현실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로맨틱가는 담을 쌓았어도 실속 있고 무엇보다 나와 내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큰 사람.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끌렸었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스티로폼 박스를 꺼내고는 운전석 창가로 가서 말했어요. 저번에 자기가 했던 결혼 얘기 말이야. 그래, 결혼하자. 정말? 역시 자기라면 현명한 판단을 내릴 줄 알았어. 오케이. 그럼 이번 주 학원 쉬는 날 약국으로 와. 같이 예식장도 알아보고 필요한 것들 좀 정리해보자. 바람이 차다. 감기 들겠어. 빨리 들어가. 그날 저는 홍게가 가득 담긴 스티로폼 박스를 들고 집에 들어가 부모님께 결혼할 사람이 있다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주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죠. 동생도 그렇고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이 좀 있긴 했지만 그동안은 내 일이 아니라서 강 건너 불보듯 해왔는데 막상 결혼을 앞두고 나니 준비할 게 뭐가 그리 많은지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틈틈이 정보를 많이 모아놔서 그나마 다행이었지. 저 혼자 다 해야 했다면 모르긴 해도 중간에 결혼을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쉬는 날이나 또는 반차를 내고 예식장을 둘러보고 웨딩 촬영 준비에 드레스를 고르는 것까지 정말 눈 튀어나오게 바쁜 일정을 보내고 나서야 어느 정도 준비를 끝낼 수 있었어요. 남은 건 신혼집 하나였는데 다행히 남편이 하는 약국 근처에 저희 예산에 맞는 빌라가 나와서 바로 계약을 할 수 있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하고 싶었지만 양가 부모님 도움 없이 진행한 결혼이라서 그럴 만한 자금이 안 됐어요. 그렇다고 아파트에서 살겠다고 경기도 갈 수도 없었죠. 남편 약국도 그렇고 제가 나가는 학원도 그렇고 다 서울 시내에 있으니까요. 신축도 아니고 지은 지 20년이 다 돼가는 낡은 빌라에서 신혼을 시작한다고 하자 주변에서 많이 말렸어요. 낡은 집은 외풍도 심하고 싱크대나 화장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거라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집주인이 리모델링도 다 해준다고 해서 입주할 때는 깨끗한 새 집이 되어 있을 거라는 희망이었죠. 그런데 혼수를 채워 넣으려고 잡아놓은 입주 날짜가 다 되어 가는데도 공사를 반도 안 끝낸 거 있죠. 사다리 차를 불러야 해서 가구며 가전제품을 같은 날 배송받기로 했는데 말이에요. 집주인한테 따져 물었더니 당장 현금이 없어서 공사가 중단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잔금을 미리 땡겨주면 입주 예정 날짜보다 한 일주일 후에는 입주 가능하게 공사를 마칠 수 있다나요?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래요? 당장 공사 완료 약속도 못 지키는 사람한테 어떻게 뭘 믿고 먼저 잔금을 내줘요? 말도 안 되죠. 그 말에 남편과 함께 계약을 담당했던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가 당장 계약금 돌려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오랜 시간 집주인과 거래를 해왔던 부동산 중개사는 어떻게든 우리를 설득하려고 혈안이 됐더라고요. 속상한 마음이야 나도 알지. 그런데 솔직히 현재로선 그 돈으로 갈 수 있는 매물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겪어보면 알겠지만 그 집 주인이 사람이 참 좋아. 세입자들 귀찮게도 안 하고 일단 뭐니 해도 보증금이 싸잖아요. 요즘 그 돈으로 그 평수에 그런 집 못 구한다니까. 그러니까 가구랑 가전제품 배송받는 날짜 바꿔서 그냥 그 집에서 살아요. 그게 낫다니까. 솔직히 그러기는 싫었어요. 처음부터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인데 이후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번처럼 배째라고 나올지 누가 알겠어요.
그리고 집수리도 먼저 못 해줄 정도라면 나중에 보증금은 제대로 받아서 나올 수 있을지도 걱정이었고요. 물론 그렇다고는 해도 솔직히 대안은 없었어요. 이제 와서 집을 다시 구할 수도 없고 정말 난감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2, 3일 고민해보겠다고 하고 돌아왔는데 마침 집에 여동생이랑 제부가 애를 데리고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생한테 집 문제를 얘기했더니 제부가 대뜸 그러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우리 건물로 들어오실래요? 저희가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리모델링까지 싹 해뒀거든요. 옥상에 단독으로 쓰실 수 있는 공간도 있어서 사시는 데는 편할 거예요. 그래, 그럼 되겠다. 사실 언니네 신혼집 구한다고 할 때 이희가 우리 살던 집으로 언니네 들어와 살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괜히 말 꺼내기가 그렇더라고. 형부도 불편해할 것 같고 해서. 언니랑 형부만 좋다면 들어와 살아. 평수도 넓고 옥상까지 따로 쓸 수 있어서 좋거든. 솔깃한 제안이었지만 남편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서 일단 물어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어요. 저야 여동생이라서 상관없지만 남편은 아무래도 손아랫사람 집에 새를 들어가는 일이라서 이래저래 마음이 쓰일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왜 진작 말 안 했어. 35평이면 우리가 구했던 집보다 10평이나 더 넓잖아. 게다가 옥상도 단독으로 쓸 수 있다니 완전 땡큐지. 근데 가격은 우리가 구했던 집이랑 똑같이 해주는 거 맞지? 그게 사실은 평수도 그렇고 위치도 전철역에서 7분 거리라 세가 좀 비싸긴 해. 원래는 1억 7천 정도 더 비싼데 우리 사장이 되는 대로 주고 살라더라고. 다만 몇 천이라도 더 주고 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기는 어때? 뭐? 더 주긴 뭘 더 줘. 오히려 깎아야지. 아니, 남도 아니고 자기 친언니인데 뭘 그렇게 야박하게 구냐? 건물주식이나 되면서 형제한테 돈 벌 생각인 거래? 에이, 그건 아니지. 자기가 말해서 좀 더 싸게 해달라고 해봐. 어차피 우리 나갈 때 돌려줘야 할 돈이잖아. 덜 받고 덜 내주면 되잖아. 안 그래? 몰랐는데 남편은 참 이상한 계산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쉬운 건 우린데 1억 7천 깎아주는 것도 모자라서 더 깎아달라뇨. 아무리 내 남편이지만 참 염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왜 우리 신혼집 구하는데 동생네가 손해를 봐야 되는데 우리 아니면 제값 받고 세입자 드릴 수 있어. 그걸 보고 야박하다고 하면 안 되지. 그리고 1억 7천 은행에 넣어만 놔도 이자 들어와. 결국엔 우리한테 깎아주는 만큼 동생네는 돈을 날리는 셈이라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덜 주고 덜 받는 걸로 퉁칠 수가 있어? 자기 참 계산 이상하게 한다. 아니 남이면 그렇지만 자기 동생이잖아. 자매인데 그 정도도 못 해줘? 나라면 그냥 들어와 살라고 하겠다. 암튼 지금 상황에서는 돈을 더 올려줄 여력은 없으니까 돈 좀 모으면 그때 나머지 1억 7천 올려주는 걸로 하고 일단 지금은 있는 돈만 줘. 그게 싫으면 뭐 딴 데 알아보든가. 이 일로 남편한테 빈정이 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동생네 집에 살면 친정이랑도 가깝고 동생이 이사간 아파트랑도 가까워서 어떻게든 동생네 집에 들어가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동생한테 우리 처지를 설명하고 원래 가지고 있던 돈만큼만 주고 들어가 살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동생과 제부는 처음부터 더 받을 생각도 안 했다며 마음 쓰지 말고 들어와 살라고 하더군요. 언니로서 정말 모양 빠지는 일이었지만 그래도 일단은 그렇게 집 문제는 마무리 지었어요. 처음부터 작정하고 친정에서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얻었다면 남편도 그렇고 시댁에서도 반대를 했겠지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동생 부부한테 미안하기는 했지만 덕분에 제가 원하던 바를 이뤄서 저로서는 더없이 좋은 결과였죠. 남편은 성실하고 세심한 사람이긴 했지만 그 이면엔 야비한 면이 더 많았어요. 집 문제를 해결할 때 보였던 염치 없는 모습이 진짜 남편의 본 모습이었거든요. 명절에 시댁에 갈 때는 갈비 세트며 시부모님 선물 그리고 돈 봉투까지 준비해가면서
내 친정에 갈 때는 빈손으로 가곤 했어요. 빈손으로만 가면 다행이게요. 명절 당일에 차례를 다 지내고 점심까지 먹고서도 엉덩이를 뗄 생각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부모님 눈치 살피며 친정엔 언제 가냐고 물으면 꼭 이런다니까요. 당신 친정엔 평소에도 자주 가잖아. 엎어지면 코 닿을 텐데 굳이 명절에도 가야 돼? 당신은 양심도 없어. 남편 말대로 저희 집에서 친정까지 걸어서 7분 거리니까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라는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가까운 거리에 친정이 있어도 남편은 한 번도 찾아간 적이 없었어요. 딱 한 번 간 적이 있긴 한데 그나마도 집 안까지 들어간 건 아니고 엄마가 해준 김장김치 얻으러 대문 앞까지 갔던 게 다였어요. 제부는 오며 가며 제철 과일에 수산물, 한우, 갈비 등을 사들고 처가에 들락거리는데 제 남편은 붕어빵 한 봉지 사들고 가는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가 김장을 했다거나 갈비찜을 했다고 와서 먹으라고 하면 저더러 퇴근길에 받아오라고 하기 일쑤였어요. 그러니 가까이 사는 처가나 멀리 사는 본가나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그런데도 명절이면 한결같은 레퍼토리를 앞세워 자기 본가에서 2박 3일을 뭉개려더니 제가 화가 안 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처가에 발들이는 걸 꺼려하던 남편이 매일같이 처가에 드나들게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바로 우리 아들 때문이었죠. 결혼하고 2번째 해 겨울에 제가 출산을 했는데 제 강의를 오래 비울 수가 없어서 출산하고 3개월도 안 돼서 복직을 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애를 봐줄 베이비시터를 알아봤더니 제 월급에 버금갈 정도로 급여가 비싸더라고요. 이건 돈을 벌려고 베이비시터를 쓰는 게 아니라 베이비시터 월급을 주려고 일을 하는 거나 다를 게 없었어요. 그쯤 되자 계산 빠른 남편이 자기가 먼저 제 친정에 찾아가 저희 엄마한테 애 좀 봐달라고 부탁을 하더군요. 장모님도 아시겠지만 주영이가 그 학원에서 영어 강사 자리 잡느라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이번 출산하느라 3개월 쉰 것도 사실 타격이 꽤 큰가 봐요. 자기 딴엔 어떻게든 자기 자리 지켜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자니 애 키워줄 베이비시터를 구해야겠더라고요. 그런데 장모님도 그거 아시죠? 요즘에 베이비시터 한 달 월급이 주영이 월급만큼 나가는 거요. 이건 뭐 벌어서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지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돈 생각하면 차라리 일 그만두고 집에서 애 키우는 게 낫겠지만 그래도 기껏 대학 공부하고 어학연수까지 다녀왔는데 애 때문에 자기 일 그만두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경력 끊기지 않고 강사 자리 지키려면 사람을 써야 하는데 그러자니 나가는 돈이 아쉽네요. 더군다나 처제네 집에 들어가 사는 처지에 그 돈을 주고 사람 쓰기도 참 그렇고요. 손윗사람 체면에 보증금도 좀 올려주고 해야 하는데 애 봐줄 사람 쓰고 나면 그럴 여유가 어딨나요. 그래서 말인데요, 장모님. 저희가 자리 좀 잡을 때까지 우리 은우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주영이가 그 문제로 요 근래 소가리를 하는 거 보려니 가슴이 아파서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주 마른 청산유수라니까요. 아니 세상에 자기 딸이 애 봐줄 사람이 없어서 일 그만두게 생겼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님이 어딨겠어요. 게다가 여동생네 부부한테 전세 보증금 올려주려면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애 봐주는 돌봄 비용 달라는 말은 또 어떻게 하겠냐고요. 아주 지능적으로 원천 봉쇄하고 저희 엄마한테 우리 아들을 떠맡긴 꼴이었어요. 그래놓고는 아주 입막음까지 했더라고요. 장모님, 기왕에 우리 은우 봐주실 거면 주영이한테는 어머님이 자발적으로 해주시는 걸로 하시면 안 될까요? 제가 장모님 찾아와 이런 얘기한 걸 알면 그 사람 성격에 장모님께 미안해서라도 애 안 맡기겠다고 할 게 뻔해요. 주영이를 생각해서라도 부탁 좀 드립니다. 아주 자기 필요한 거에는 주도 면밀한 인간이라니까요. 저도 이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고는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몰라요. 아무튼 남편이 저희 엄마를 찾아가고 얼마 뒤부터 저는 친정에 애를 맡기고 학원 일을 계속할 수 있었어요. 엄마는 한사코 돌봄비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말했더니
굳이 안 받으시겠다는 거 왜 못 줘서 안달이냐며 되려 제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솔직히 장모님도 손주 매일 보게 돼서 좋은 거 아니야? 우리 엄마는 우리 은우 보고 싶어도 1년에 대여섯 번밖에 못 보신다고. 그리고 우리 엄마는 은우 볼 때마다 용돈도 쥐어주시는데 장모님은 언제 한번 용돈 쥐어주신 적 있어? 따지고 들면 우리가 장모님한테 돈을 받아도 모자랄 판이라고. 뭘 알고나 말을 해. 정말 염치라고는 엿바꿔 먹을 애도 없는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버는 돈의 일부를 떼어서 엄마한테 매달 보내드리곤 했어요. 그것도 남편이 알면 난리를 칠까봐 월급 외에 벌어들이는 부수입으로 충당을 했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저희 아들을 봐주신 엄마는 빙판길에 넘어지시는 바람에 아킬레스건이 파열돼서 수술을 받게 되셨고, 그 바람에 더는 저희 아들을 봐주실 수가 없게 되셨어요.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앞으로는 우리 엄마가 은우 봐주시겠대. 장모님 다치신 거 듣고는 바로 연락하셨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돌봄비는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알고. 뭐? 300만 원? 아니, 우리 엄마가 은우 봐주실 때는 손주 얼굴 매일 보게 해주는데 무슨 돈까지 주냐고 그러더니 왜 당신 엄마한테는 매달 300씩이나 드리라는 거야?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야? 그러자 남편이 황당하다는 듯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시어머니랑 친정엄마랑 구분도 못하냐? 네가 일하느라 니네 엄마가 애 봐주는 거니까 당연히 공짜로 애 봐주는 거잖아. 우리 엄마는 니네 엄마가 아니니까 당연히 돈을 받아야 되는 거고, 내가 일하느라 은우 봐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리 엄마도 공짜로 애 봐주실 거야. 근데 내가 아니라 네 일 때문인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돈을 드려야지. 넌 그렇게 계산이 안 되니? 네가 문과 출신이라 그런가 수계산이 잘 안 되나 보구나. 모르면 그냥 내 말에 따라. 괜히 아는 척 따지지 말고. 뭐? 아니 뭐 이런 개떡 같은 계산이 다 있어. 당신 말대로라면 은우는 내 아들이기만 한 거겠네. 왜 애초에 은우 양육이 내 몫이기만 한 거야? 은우는 나 혼자 밖에서 나와왔니? 당신은 양육의 의무가 없는 거야? 누가 계산이 엉망인 건데 여기서 문과일과 타령을 하고 있어. 야, 됐다. 너랑은 말이 안 통하니까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아, 엄마가 매달 돈 보낼 거 없이 3년치 한꺼번에 달라고 하시더라. 공동생활비로 적금된 거 있잖아. 그거 예약해서 오늘 중에 엄마 계좌로 1억 800만 원 보내드려. 그 돈은 제부한테 보증금 올려줄 돈인데 그걸 깨면 어떡해. 아, 진짜 그 돈 없다고 당신 동생네가 죽냐? 건물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돈 없다고 내일 당장 일나냐고. 같은 말 여러 번 하게 하지 말고 오늘 중에 돈 보내. 알았어? 남편은 내 가족들한테는 조금도 손해보는 일 없이 뜯어먹을 생각만 하면서 자기 부모 형제를 위한 일에는 아주 치졸할 정도로 팔이 안으로 굽었어요. 5년간 살면서 그런 모습에 매번 치를 떨던 저는 더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말한 대로 적금을 깨서 그중 1억 800만 원을 친정엄마 통장으로 보냈어요. 남편 계산법대로 돌봄비를 매달 300만 원으로 책정했으니 지난 3년간 엄마가 우리 애를 봐주신 거에 맞는 급여를 보내드린 거였죠. 그랬더니 다음날 시어머니께서 남편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돈을 왜 안 보냈냐고 닥달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전화를 끊고는 제게 돈 안 붙였냐고 묻더라고요. 아니, 보내드렸는데? 무슨 소리야. 엄마가 돈 안 들어왔다고 그러던데. 혹시 당신 엉뚱한데 돈 보낸 거 아니야? 그럴 리가. 우리 엄마 통장으로 제대로 보내드렸어. 3년치 돌봄비 1억 800만 원. 뭐? 그걸 왜 장모님한테 보내? 너 미쳤어? 아니, 완전 제정신이지. 그러니까 우리 엄마 계좌로 보냈지 인간아. 니네 엄마한테는 매달 300만 원 드리는 게 안 아깝고 우리 엄마한테는 우리 애 봐준 돌봄비 드리는 게 그렇게 아깝냐? 어디서 말도 안 되는 계산법 운운하며 개수작을 부려. 니네 엄마는 부모고 우리 엄마는 남이냐? 아참, 그리고 내가 너한테 줄 게 있어. 받아. 합의 이혼 서류야. 내 분량은 다 썼으니까 네 거 채워서 줘. 오늘 당장 접수하고 올 테니까.
너같이 이기적인 인간이랑 살다간 내가 미쳐버릴 것 같거든. 그리고 은우는 내가 데리러 갈게. 당신 손해보는 거 싫어하잖아. 우리나라에서 애 하나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이 3억 5천이라는데 당신처럼 쫌팽이가 그 돈을 쓰기 싫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은우는 내가 데려갈게. 순순히 양육권이랑 친권 포기해주면 양육비로 따로 안 받을 테니까 결정해. 어떻게 할래? 남편은 이혼은 안 된다고 길길이 날뛰었고 결국 법정 소송까지 가려고 제가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려 하자 그제야 합의 이혼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4주 동안의 숙려기간이 끝나고 정말 남남이 되던 날 남편이 했던 말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글쎄 끝까지 이러더라고요. 양육비 안 줘도 되는 거 확실하는 거지? 나중에 딴소리 하면 안 된다. 그 말에 내가 이혼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라면 이런 순간에 우리 아들 생각이 먼저 날 텐데 그 순간까지 돈 문제만 거론하니 말이에요. 현재 저는 아들을 데리고 친정에 들어가 살고 있어요. 제가 학원에 나가 있는 동안엔 여동생이 저희 아들을 돌봐주고 있고요. 퇴근하고 아이를 데리러 동생네 갈 때마다 느끼게 되는 화목한 집안 분위기에 가끔은 울컥하기도 해요. 내가 너무 성급하게 이혼을 결정한 게 아닌가 해서요. 하지만 그러다가도 남편이 한 짓들이 떠오를 때면 그래도 지금이 낫다 싶기도 하답니다. 어떤 게 정답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아빠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제가 열심히 부모 몫을 하며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33이 된 평범한 여자입니다. 아니, 평범하다고만 하기에는 무리일 수도 있겠네요. 이제 막 결혼을 하고 새 가정을 꾸려가는 제 주변 친구들과는 달리 저는 진작에 갔다 진작에 돌아온 싱글이거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 삶은 꽤 탄탄한 대로를 걷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복지 좋은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일했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도 했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주변에서는 어린 나이에 빨리 안정되어서 좋겠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순탄했던 삶이었어요. 그런데 인생이란 게 참 묘하더라고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꼬이게 될지 모른다고 하지만 그게 제 이야기가 될 줄은 미처 상상도 못했죠. 한순간의 선택, 그리고 가장 믿었던 한 사람이 내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도 있다는 걸 저는 조금 늦게 깨달았어요. 그 깨달음의 대가는 꽤 컸고요. 그래도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다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죠. 지금이야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만 당시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그렇게 특별하다고 대단한 복수를 했다고도 생각 안 했고 영화 같은 기적이 찾아왔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지나고 보니 어쩌면 그 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영화처럼 복수하고 영화처럼 기적이 찾아왔던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한때는 왜 이런 일이 나한테만 생길까라는 생각이 컸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런 일들이 있었기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싶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적게 되었어요. 혹시나 죽을 만큼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온다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다니던 회사는 마케팅 회사였고 업무차 행사장에 가게 됐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과 어색하게 명함을 주고받고 가벼운 인사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죠. 솔직히 저는 이런 분위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일 때문에 간지라 빨리 끝났으면 하고 시간을 때우고 있었어요. 그 행사장에서 남편을 처음 만났어요. 전혀 모르던 사이였는데 눈이 마주쳤고
이상하게 둘 다 딱히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여기 좀 지루하죠? 네? 사실 저도 이런 자리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보다 더 심심해 보이는 분이 계시길래요. 솔직히 황당하기도 했지만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보통 형식적인 이야기만 주고받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이 사람은 눈치도 빠르고 말도 재미있었고 무엇보다 분위기를 편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가 길어졌고 행사 시간이 끝나갈 때쯤엔 저도 모르게 이 사람과는 한 번 더 만나봐도 재밌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연락처를 주고받고 난 후엔 아주 빠른 속도로 친해졌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빨리 친해져도 되나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일상에서는 좀처럼 느끼기 힘든 흥미로움을 느끼게 해준 사람이라 마음이 빨리 열렸어요. 첫인상부터 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한 사람이었던지라 첫인상에 대한 제 감을 믿어보기로 했죠. 그런데 사람은 첫인상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때는 그 가벼운 농담과 재치 뒤에 어떤 사람이 숨겨져 있는지 전혀 몰랐죠. 교제를 시작한 뒤엔 더 빠른 속도로 그 사람이 좋아졌어요. 그 사람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서로의 마음이 활활 불타오를 때 결혼을 결심했어요. 결혼? 요새는 다들 늦게 한다던데 아직 네 나이가 28밖에 안 됐는데 너무 이른 거 아니니? 에이, 이래긴요. 그리고 제가 빨리 정착하면 엄마 아빠도 한시름 덜어내시는 거 아니에요? 요즘 이렇게 괜찮은 사람 찾기 정말 힘들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났을 때 결혼해야죠. 그렇긴 하지만 아직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하고 이렇게 급하게 결혼한다고 하니까 조금 당황스러워서. 갑작스러운 결혼 발표에 부모님도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하지만 제 뜻을 굽히지 않자 저를 믿어주시기로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어찌나 죄송한지 몰라요. 어쨌든 그렇게 저는 결혼을 했어요. 주변 친구들도 다들 깜짝 놀라며 축하해줬어요. 결혼을 하고 1년 정도는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산다는 건 마음에 안정을 주더라고요. 가정이라는 든든한 울타리 속에서 전체 할 일만 열심히 하며 살면 이 행복이 유지될 것으로만 믿었어요. 하지만 인생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죠. 여보, 나 회사 그만뒀어. 뭐?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었어? 딱히 그런 건 아닌데 내가 계속 말했잖아. 나 못 살게 굴던 사수. 결국 승진했어. 그 인간이랑 계속 같이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하더라고. 뭐? 그래서 그만뒀다는 거야? 당신도 알잖아. 내가 그 인간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인간이 승진한 이상 내가 그 회사에 발붙이고 있어봐야 얼마 못 버텨. 또 죽어라 나만 갈굴 거 아냐. 더러운 꼴 보기 전에 내 발로 나오는 게 낫지. 그렇다고 그렇게 홧김에 나와버리면 어떡해. 천천히 이직 준비를 하면서 때를 봐야지. 아우, 우린 애도 없는데 뭐 어때. 당신도 회사 잘 다니고 있는데 당분간만 신세 좀 지면 되지. 어차피 내가 정신과 다녀서 치료비 나오면 그게 그거야. 당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회사를 관뒀다는 남편을 보면서 등골이 서늘해졌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대책 없고 감정적으로 구는 모습은 이전까지 알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 그저 입이 떡 벌어지고 머릿속이 멍해졌어요. 알겠어. 그럼 남은 한 달 동안이라도 이직 공부하면서 다녀. 조금이라도 빨리 이직하면 마음 편하잖아.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었는데? 뭐? 원래 관둬도 한 달 정도는 더 다니잖아. 한 달 전에 이미 관둔다고 말했고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었어. 뭐라고? 그렇게 중요한 걸 왜 이제서야 나한테 말해? 당신이 미리 알아봤자 지금 같은 소리밖에 더 하겠어? 나도 머리 아파. 누군 관두고 싶어서 관두냐고. 적반하장도 그런 적반하장이 없더라고요. 계속 캐물으니 남편은 빽 소리를 치고는 방에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그때만 해도
남편을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기다려줬어요.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가 본인에게도 달갑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천천히 휴식을 가지며 마음을 추스르길 바랬어요. 하지만 그렇게 닫힌 문은 스스로 열릴 생각을 안 하더군요. 남편은 그렇게 반년이 넘게 제 수입에만 의지하고 집에서 놀고 먹기만 했어요. 여보, 지난번에 면접 본 곳은 어떻게 됐어? 몰라, 떨어졌겠지 뭐. 왜 말을 그렇게 해? 잘 될 거야. 솔직히 말하면 나 이제 일하기 싫다. 내가 그돈 피해서 직장 관뒀지만 다른 직장 가면 그보다 더한 인간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아?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데도 못 다녀. 일단 붙으면 다녀보고 생각해봐. 괜찮을 수도 있잖아. 안 괜찮다니까. 충분한 시간을 기다려줬음에도 억지를 부리는 남편을 보니 저도 화가 나더군요. 그냥 일이 하기 싫은 거 아니야? 당신이 일 안 해도 내가 벌어오니까 하기 싫은 거 아니냐고. 뭐?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그게 아니면 당신이 지금 대체 뭘 믿고 이러는 건데? 아이라도 없어 망정이지. 아이까지 있었으면 이러고 살겠어? 시간을 좀 달라고 했잖아. 왜 이렇게 사람을 몰아붙여? 시간을 얼마나 더 줘야 하는데. 당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논 지 벌써 반년이 넘었어. 시간 금방 가는 건 몰라? 이러다 1년이 간다고. 그래, 알았다, 알았어. 더럽고 치사해져. 내가 취직한다. 그렇게 남편과 대판 싸우고 부부 사이에는 냉정기가 찾아왔어요.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 저도 남편을 더 이상 고운 눈으로 보기 힘들었고, 남편 역시 싸우고 난 뒤 제 눈치가 보이긴 하는지 뭔가 일을 하려고 돌아다니긴 하더라고요. 영업직 일을 하던 사람이라 가끔 주변 지인들을 통해 단기 영업일이 들어오기라도 하기 시작했지만 그걸 제대로 된 수입이라고 하긴 좀 어려웠어요.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장족의 발전인지라 더 이상은 닥달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제 월급에서 용돈을 타가지는 않을 정도가 됐으니까요. 남편이 그렇게 일을 시작하고 나니 부부 사이에 쌓여있던 갈등은 조금 누그러들었어요. 당신 그래도 일 시작해서 그런지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네. 그래? 다행이네. 아무래도 영업일 하려면 외모도 신경 써야 하니까. 집에 있을 때보단 괜찮아 보이나 보다. 그렇게 조금씩 단절됐던 대화를 하면서 남편과 사이가 나아졌다고 믿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있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여보, 내 친구 준호 알지? 알지. 준호 씨는 왜? 준호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혹시 2천만 원만 좀 빌려줄 수 있어? 뭐? 2천만 원? 갑자기 그 큰 돈을 어떻게 빌려줘? 무슨 일인데? 자세한 건 말 못하는데 당장 안 갚으면 큰일 난다나 봐. 나도 빌려주고 싶은데 우리 적금 같은 건 당신이 다 관리하니까. 준호 나랑 제일 친한 친구잖아. 도와주면 안 돼? 아니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도와줘. 우리도 도와주려면 예적금 깨서 도와줘야 하는 상황인데 최소한 뭐 때문인지는 알아야지. 말하기 곤란한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물어봐? 그럴 분위기 아니야. 그럼 나도 못 도와줘. 돈 문제이니만큼 단호하게 거절했고 더 이상 안 통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지 남편도 더 이상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는 저도 회사에 일이 많아 야근이 찾아 퇴근 후 남편과 이야기할 시간이 많지 않아 그 일은 곧 잊혀졌죠. 여보, 나 이달 말쯤 일주일 정도 해외 출장 다녀와야 할 것 같아. 그래? 일주일이나? 혼자 잘 있을 수 있지? 내가 무슨 애야? 알겠어. 조심히 다녀와. 남편이 무역회사에서 단기 영업일을 하고 있던 시기라 무역 박람회 출장이라고 하니 이해가 됐어요. 남편은 오랜만에 해외를 나간다며 잔뜩 들떠있더군요. 처음엔 그래, 일이더라도 회사 돈으로 나가는 거니 좋겠지 생각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떠나기 하루 전 아침 일찍 공항에 나가야 해서 일찍 잠든 남편의 핸드폰에서 이상한 연락을 발견했어요. 그럼 내일 봐, 오빠. 오빠랑 해외여행 너무 기대된다. 그 문자를 본 순간 정말 피가 거꾸로 솟아 역류한다는 게
무슨 느낌인지 실감했어요. 남편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쳐서 열어서 대화 내용을 쭉 보니 두 사람 사이에 주고받은 호텔 예약 내역, 비행 예약 내역 등이 올라와 있었어요. 싱가포르 무역 박람회에 참석하던 남편은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을 예약해놓고 어디서 굴러들어온지 모를 불륜녀와 여행 계획을 세워놨더군요. 당장 남편의 머리채라도 잡고 싶은 마음을 참고 전 차분하게 증거를 다 수입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남편이 준비를 마치고 나가는 뒤를 밟아 불륜녀를 만나는 현장을 덮쳐 영상 촬영과 녹음까지 했죠. 여보,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2천만 원 빌려달라더니 이러려고 빌려달라 한 거였나 보지? 여보, 그런 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대로 순순히 날 속이고 이 여자랑 여행 갈 수 있을 줄 알았어? 꿈 깨. 전 두 사람의 머리채를 잡아다 보는 눈도 많은 공항에서 보란듯이 한 바퀴씩 돌려줬어요.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모여들기 시작했고 둘은 부끄러운 건 아는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저는 비행기가 뜨는 시간까지 두 사람을 붙잡고 가만두지 않았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양가는 발칵 뒤집어졌어요. 아니, 강서방, 그렇게 안 봤는데 어쩜 사람이 그래? 당장 내 딸이랑 이혼하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저희 친정 부모님께 남편은 시원하게 뺨을 얻어맞았고 저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혼 절차를 밟았죠. 하지만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친정까지 찾아와 빌었어요. 여보, 내가 잠깐 눈이 돌아서 그랬어. 남자들이 살다 보면 한 번씩 실수하는 거 알잖아.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결론적으로는 안 갔잖아. 안 갔으면 네가 핀 바람이 없던 일이 되니? 더 이상 꼴 보기 싫으니까 친정 근처에 얼쩡거리지 마. 매번 찾아오는 남편을 문전박대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잘못을 저질러 놓고 어찌나 불쌍한 척 구는지 볼 때마다 속이 역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남편과 바람핀 여자에 대해 알아보니 같이 단기 영업직을 하던 남편보다 훨씬 어린 사원이더라고요. 전 당장 남편과 바람핀 여자의 신상을 그 회사에 알리고 두 사람의 계약을 해지시켜버렸어요. 그런데 며칠 뒤 어이없는 일이 생겼어요. 카드 결제일이 되어 평소처럼 카드 명세서를 확인하는데 순간 숨이 멎을 뻔했죠. 카드론 출금 2천만 원이 찍혀 있었어요. 나는 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데 이게 뭐지? 순간 손이 떨렸어요. 피싱 수법인가? 별 생각이 다 들었죠. 정신없이 카드 사입을 열어서 대출 내역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대출이 실행된 게 맞더라고요. 내 카드에서 내 이름으로 빌린 돈이었어요. 그제야 며칠 전 바빠서 안 읽고 넘겼던 카드사 문자가 떠올랐어요. 당장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카드론을 신청한 적이 없는데 대출이 실행됐어요. 고객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청은 모바일 앱을 통해 직접 진행되었고 본인 인증도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전 그날 아무것도 신청한 적 없어요. 본인 명의로 진행된 대출이라서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게 맞는데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설마 하면서도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고 믿기지 않았죠. 그리고 곧 카드사에서 추가로 확인해준 내용에 할 말을 잃었어요. 대출금 2천만 원은 신청 직후 강민성님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그 계좌는 남편 계좌였어요. 그제야 모든 게 퍼즐처럼 맞춰졌어요. 한참 야근으로 피곤했던 시기 남편이 내 핸드폰을 이용해서 내 명의로 카드론을 신청했고 그 돈을 자기 계좌로 보낸 거였어요. 대출금이 들어간 날이 언제인지 확인해보니 며칠 전이더군요. 남편의 바람을 확인했던 순간 이보다 더 차가워질 수는 없다고 생각했던 심장이 다시 얼어붙었어요. 3년이라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이런 인간을 믿고 살아온 날들이 코미디처럼 느껴졌죠.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고래고래 소리를 쳤어요. 네가 인간이야? 이 나쁜 놈아.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철저하게 배신을 해? 여보,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이러지 말고 우리 다시 잘해보자고.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열심히 일해서 그 2천만 원 다 갚고 당신 행복하게 해줄게. 나도 이번 일로 정말 반성 많이 했어. 어?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걸 알자 남편은 무서워서 벌벌 떨기는커녕 그걸 빌미로 저를 붙잡으려고 하더군요. 저와는 정말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다른 사람이었어요. 남편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친정 식구들과 함께 이사를 가고 나니 남편은 이젠 회사까지 찾아왔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언성이 높아졌고 그러다 보니 회사에 제 사적인 이야기가 소문이 났죠. 이 대리, 괜찮아? 대리님, 저 인간 어디 신고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해드릴까요? 회사 사람들도 저를 걱정해주기 시작했고 솔직히 말하면 이쯤 되니 저도 경찰에 신고하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괜히 그랬다가 무슨 일이라도 나면 어쩌나 싶어 관뒀어요. 제 사정을 알게 된 회사 경비분께서 남편이 오면 제가 나오기 전에 멀리 쫓아내 주셔서 감사할 뿐이었죠. 제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회사에 제 개인적인 치부가 드러나고 남편은 매일같이 회사에 와 행패를 부리니 회사도 더 못 다니겠더라고요. 몸도 마음도 지쳤고 남편으로부터 영영 멀어지고 싶었어요. 그러던 중 남편이 제대로 된 회사 영업팀에 취직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남편은 본인 직장에 안정되면 제 생각이 바뀔 줄 알았는지 또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여보, 나 이제 진짜 괜찮은 회사에 다녀. 그러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어? 내가 돈도 갚을게. 진짜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니? 난 당신이랑 잘해볼 생각 없다고. 바람 때문만이 아니야. 당신 같은 인간을 내 평생 반려자라고 생각하고 결혼했던 내가 너무 싫어서 더 이상은 당신이랑 못 살겠다고. 내가 이제 호강시켜 준다니까 그러네. 사람이 실수를 좀 할 수도 있지. 좀 봐주면 안 돼? 한 번만 더 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또 회사 앞에서 한바탕 싸움을 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마침 친한 친구가 전화가 와서 방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하소연을 했죠. 세상이 뭐 이래? 난 매일매일 힘든데 어떻게 저딴 인간한테는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어? 잠깐만 지훈아, 나 좋은 생각이 났어. 이건 네 남편한테 좋은 일이 아니라 오히려 너한테 좋은 일일 수도 있겠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저 인간 취직한 게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네 남편 잃을 게 없어서 더 무서운 인간이었잖아. 너는 상대적으로 잃을 게 많으니까 자꾸만 찾아와서 괴롭힌 거고. 근데 이제 남편도 드디어 취직해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거니 그게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지겠어? 그걸 빌미로 너한테 앞으로 더 엉겨붙을 모양인데 넌 그걸 역이용하면 되잖아. 역이용? 이제 막 취직했으니 얼마나 중요한 시기겠어. 지금 네가 원하는 조건으로 순순히 이혼해주지 않으면 남편이 바람핀 사실과 이혼해주지 않고 널 괴롭히고 있는 사실을 회사 게시판에 올리겠다고 해. 너 증거도 많잖아. 카톡이며 영상이며. 어머 그러네.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정말 좋은 생각이었어요. 확실히 잃을 게 없던 남편과 잃을 게 생긴 남편의 태도는 다르더군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 안 해주면 당신 겨우 다시 자리 잡은 직장에서 나오게 해줄게. 공항에서 둘이 껴안고 난리치는 영상 풀면 당신은 사회적으로 아주 제대로 매장당할걸? 여보,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그래, 그러니까 이혼하자고 제발. 친구의 말에서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그대로 협박하자 남편에게 먹혀들었어요. 당신은 정말 나랑 살았던 정도 없어? 내가 얼마나 다시 취직하기 힘들었는지 알면서. 그게 지금 네가 나한테 할 소리니? 너는 나랑 살았던 정이 있어서 그렇게 나한테 빌붙어 먹으려고 뒤로는 딴 여자랑 바람이나 났어? 그건 내가 한순간 실수라고 했잖아. 난 너랑 결혼한 게 실수야. 그러니까 서로 앞으로는 실수하지 말고 살자. 그래, 알겠어. 이혼해줄게. 대신 이혼하면 다시는 이걸로 나 협박하지 마. 그 일 얘기 꺼내지도 말고. 그건 내가 바라던 바야. 대신 조건이 있어. 당신이 싼 똥은 당신이 치워야지. 대출금 2천만 원 당신이 갚아. 이제 직장 생겼으니 금방 갚겠네. 남편은 영 못마땅한 얼굴이었지만
얼마 만에 겨우 취직한 직장이 소중하긴 했는지 제가 원하는 대로 합의를 봐줬어요. 그렇게 전쟁 같았던 이혼 과정을 거치고 나니 뭔가 마음이 너무 지쳐 있었어요. 너무나 바랬던 일인데 막상 정말 이루어지고 나니 공허하기도 하고 무기력해지기도 하더라고요. 제 이혼 소식을 듣자 회사 사람들은 정말 한마음으로 기뻐해줬지만 이상하게도 그 모습을 보는 게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일도 손에 잘 안 잡히고 사람들 시선도 신경 쓰여서 결국에는 일을 좀 쉬어야겠다 싶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전 그때 약간의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일을 관두고 나서 한참을 힘들어하며 다시 일어서지 못했거든요. 그렇게 애정있게 하던 일도 이혼이라는 큰 일을 누구보다 구질구질한 과정을 통해 겪고 나니 인생 자체에 회의가 들었어요. 결혼 소식을 알렸을 때 주변 친구들이 걱정 반, 부러움 반으로 바라보던 시선과 응원의 말들이 기억에 남아 절 괴롭혔어요. 주변 누구보다 빨리 결혼했고 그만큼 남들보다 더 빨리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 몇 걸음 앞서 있다고 생각했던 건 저만의 착각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앞서가기는커녕 급하게 가려다 넘어져 코가 깨진 기분이 들었어요.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넘어졌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추스리려고 했지만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요즘 이혼 흔하다고는 하지만 그게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구나 생각했어요. 단순히 이혼하고 그 사람과 헤어졌다고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과거의 저와 끊임없이 이별을 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었어요. 그렇게 힘들어하던 중 오랜만에 대학 시절 알고 지내던 후배에게 연락이 왔어요. 선배 저예요, 영훈이. 소식 들었어요. 잘 지내고 계신가 싶어서 연락했어요. 어머 영훈아, 이게 얼마만이야?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반갑네. 나는 뭐 이야기 들었다시피 그냥 그렇게 살아. 아니 솔직히 말하면 아직 조금 힘들기는 해. 그럴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선배 예전부터 마음이 약하셨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 묘하게 위안이 되더라고요. 늘 스스로를 강하고 똑부러진다고만 생각했던 저였는데 누군가 제 내면의 약한 모습을 봐주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이상하게 안심이 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가? 이제 정신 좀 차려야 하는데 이혼만 하면 다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꽤나 충격이 컸나 봐. 그럼 오랜만에 저랑 차 한잔 하실래요? 제가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좋은 곳에도 데려가 드릴게요. 정말? 너 바쁘지 않아? 아버지가 물려주신 식당 한다면서. 나도 소식 들었어. 바빠도 선배랑 식사할 시간은 있죠. 오랜만에 같이 식사해요. 그럼 나야 좋지. 그럼 곧 보자. 그렇게 아주 오랜만에 옛 후배를 만나게 됐어요. 그 후배는 학교 다닐 때부터 꽤 유명했던 친구인데 서글서글한 성격에 훈훈한 외모까지 갖추고 있어 주변에서 다들 좋아하던 친구였어요. 게다가 조부모님께서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모 요식업계 대표셔서 미래까지 창창한 친구였죠. 요새도 새로 창업한 고깃집을 운영하느라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모양이었어요. 선배, 다름이 아니라요. 요즘 선배가 일을 안 하고 계신다고 해서 혹시 우리 가게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뭐? 내가? 선배가 마케팅 쪽 일을 그렇게 잘하신다면서요? 며칠 동안 저희 가게에 있으면서 주로 오시는 손님들 니즈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마케팅 전략을 좀 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본사에 마케팅팀 직원들이 뻔히 있을 텐데 내가 맡아도 되는 걸까? 요즘 저희 회사가 그걸로 고민이 많거든요. 마케팅팀에 이렇다 할 성과를 낸 인재가 없어요. 선배가 그 분야에서 오래 일을 했으니까 노하우를 살려서 도와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도 일을 쉰 지가 좀 돼서 트렌드에 못 따라갈까봐 걱정이 드네. 선배, 전 선배 믿어요. 선배도 스스로를 믿어보세요. 그럼 한번 도전은 해볼게. 그러려면 우선 너희 가게에서 며칠 일해봐야겠다. 해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아르바이트 시급이나 좀 챙겨줘. 고민 끝에 수락하자
후배는 눈에 띄게 기뻐했어요. 그것만 챙겨드리겠어요? 선배는 제가 특별하게 챙겨야죠. 그렇게 저는 후배네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일을 하는 김에 제대로 배워보고 싶어서 처음으로 식당 일을 해보게 됐어요. 고되긴 했지만 매일 과거에 사로잡혀 고통받던 전과 비하면 훨씬 낫더라고요. 몸을 쉴 새 없이 움직이니 안 좋은 생각을 할 틈도 없었어요. 자연히 생각하는 게 조금 건강해졌고요. 일을 하면서 생각보다 보람된 순간들도 있었어요. 점장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 클레임도 순발력을 발휘해 해결했고, 본사 부대표님도 저를 보고 싶다며 몰래 방문하셨을 때도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들어 하셨죠. 그런 작은 뿌듯함들이 모이니 하는 일에 열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주변의 상권과 자주 오는 고객들의 특징을 분석해서 이 가게에 맞는 전략을 만들었어요. 손님들과 직접 소통하고 남는 음식들을 보며 메뉴판을 수정하고 세트 메뉴 구성 아이디어도 냈죠. 그러다 보니 제가 일하기 시작한 달부터 서서히 매출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우리 손자가 사람 보는 눈이 있네. 그런데 자네는 마케팅에만 소질이 있는 게 아니라 매장 운영에도 능력이 출중한 것 같은데 매장을 운영해 볼 생각은 없나? 말씀은 너무 감사하지만 직접적으로 운영을 해본 경험은 처음이라 잘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점장님 도움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도 괜찮다면 이번에 신규 오픈할 가게를 한번 맡겨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선배, 이건 정말 좋은 기회예요.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제가 보기엔 선배 정말 잘할 것 같은데. 절 좋게 봐주신 후배의 부모님이자 이 요식업 회사의 사장님께서 새로 오픈하는 가게를 저에게 맡기시겠다고 하셨어요. 후배의 응원에 힘입어 저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로 했어요. 마케팅 일로 돌아가는 방법도 있었지만 몸을 움직이고 직접 매장을 뛰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하는 일이 생각보다 잘 맞았거든요. 그렇게 한동안은 오픈 준비로 바빴어요. 가족들도 제가 생활에 활력을 찾은 모습을 보고 기뻐했죠. 아휴, 네가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서 도와주지도 못하고 어찌나 가슴이 아프던지. 그래도 열심히 살다 보니 이렇게 또 좋은 날이 오잖니. 널 믿고 맡겨준 만큼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가 나오면 좋겠구나. 그 후배도 참 고맙네. 이렇게 어려울 때 잊지 않고 찾아주고 손까지 내밀어주니. 그러게요. 학교 다닐 때도 정말 사람들이 좋아하던 친구였는데 이렇게 저와 또 인연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 친구는 혹시 만나는 사람은 없고? 없다고 하던데요. 왜요? 소개시켜줄 사람 있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혹시 너한테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도와주는 건가 싶기도 해서. 네? 아우, 엄마, 양심도 없이 저처럼 갔다 온 사람을 누가 반긴다고요. 그냥 예전에 조금 친하게 지냈어서 생각이 난 거겠죠. 아, 그렇지? 부모 마음이 이렇다. 그냥 난 이제 네가 좋은 사람 만나 행복했으면 싶어서. 한번 이렇게 되고 나니까 사람 만나고 싶은 생각도 안 들어요. 그냥 지금 이대로가 딱 좋아요. 저 이제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엄마. 부모님께서는 내심 저와 후배 사이가 잘 되길 바라시는 눈치였지만 저는 생각조차 않고 있었어요. 애초에 학창시절부터 인기도 많은 친구였고 외모도 집안도 성격도 뭐 하나 빠지는 곳 없는 친구가 저 같은 이혼녀와 잘 될 거라곤 아무도 생각조차 안 하는 게 당연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사람 인생이라는 게 참 우스운 게 어떤 사람과는 아무리 마주치려 해도 엮이지 않는데 정작 절대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나타나더라고요. 그날은 이상하게 사람이 많아서 홀이며 주방이며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지시를 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불쾌할 정도로 익숙한 목소리 하나가 들려오더라고요. 어? 뭐야? 진짜 당신 맞네? 목소리만 들어도 속이 뒤집힐 것 같은 게 제 전남편이더라고요. 언제부터 와 있었는지 친구들인지 회사 동료들인지와 함께 앉아서는
비웃는 얼굴로 절 보고 있었어요. 뭐야, 나랑 이혼하고 소식이 끊겨서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는데 언제는 나한테 뭐랬더라? 일 좀 하라 그랬나? 그랬던 사람이 왜 이런 데서 이러고 있어? 다니던 회사 그만뒀다는 소린 들었는데 그렇게 진취적이던 사람이 여기서 알바나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이 좀 그렇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당신한테 그런 소리 들을 이유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살고 있든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야? 당신이랑 이혼하고 난 더 잘 살고 있으니까 신경 꺼. 지금 당신 모습을 봐. 그게 잘 살고 있는 거야? 정말 그렇게 생각해? 차라리 나랑 살고 있을 땐 번듯한 직장이라도 있었지. 아무리 지금 혼자 지내고 있다고 해도 고깃집 알바가 뭐야? 시급 10,000원은 줘? 아, 하긴 알바 중에는 고깃집 알바가 제일 힘들고 돈도 많이 번다곤 하더라. 힘들지? 그러게 나랑 살 때 잘하지 그랬어. 더 주문할 거 아니면 말 걸지 말지. 이거 영업방해인데? 야, 너무 무섭게 그러지 마. 그래도 예전엔 남편이었는데 좀 반갑게 인사도 해주고 그래라. 나도 한땐 당신 참 미웠는데 그래도 앞치마 두르고 뛰어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니 인생이 참 그렇네. 당신도 여기 와서 술 한잔해. 우리가 살게. 전 남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제 손을 잡아 끌었어요. 왜 이래? 이거 놔. 왜? 오랜만에 한잔 하자니까. 옛날 생각나고 좋잖아. 그때였어요. 누군가 제 손목을 잡고 있는 전 남편의 손을 강하게 잡고 뿌리쳤어요. 왜 이러시죠? 바이저님, 이 사람 진상 손님이에요? 제 손을 빼내준 건 다름 아닌 후배였어요. 뭐? 바이저? 아직은 점장 일을 열심히 하고 있던지라 갑작스럽게 점장보다 한 단계 높은 직급으로 부르는 것에 살짝 당황하고 있는데 후배가 제 어깨를 감쌌어요. 저희 바이저님한테 무슨 볼 일이신지 아는 사이세요? 내가 이 사람 전 남편인데요. 당신은 누군데? 아, 저는 이 회사 대표이사인데요. 바이저님과는 만나고 있는 사이라서요. 전 남편분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바이저님 등골 쏙 빼먹고 몰래 카드비까지 지게 한 것도 모자라서 바람까지 피셨다는 그분이시군요. 뭐야? 야, 진짜야? 네가 한 말이랑은 전혀 다르잖아. 전 남편 옆에 앉아있던 일행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바이저님 많이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고생한다는 소식만 들려와서 참 마음이 아팠었는데 이렇게라도 바이저님 놓쳐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대신 바이저님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이 회사도 저희 할아버지 회사거든요. 바이저님이 힘들게 사는 것처럼 보이신다면 착각이니 걱정 마세요. 직접 그렇게 뛰지 말라고 했는데도 바이저님이 원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신 거니까요. 후배 영훈이의 말에 저 남편은 뒷목을 잡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더군요. 뭐라고? 이 회사 대표이사? 이렇게 새파랗게 어린 놈이? 뭔 고깃집 알바생 같은 놈이 어디다 대고 거짓말이야. 하긴 제가 워낙 어려 보여서 못 믿으시겠죠? 여기요, 제 명함입니다. 이러면 믿으시겠어요? 후배는 명함을 넘겨줬어요. 그걸 본 전 남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말 삼가해 주시죠. 저희가 진상 손님한테는 엄격해서요. 조용히 남은 음식이나 즐기고 돌아가시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시죠, 바이저님. 뭐야? 저 자식이? 야, 참아. 네가 잘못했네, 임마. 흥분해서 날뛰려는 전 남편은 일행들이 붙잡아 말렸고 저는 영훈이의 손에 이끌려 나왔어요. 아깐 고마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됐었는데 이렇게 빚만 져서 어쩌지? 빚이라뇨. 전 다 진심이었는데요. 어? 뭐라고? 누나 조금 더 경험 쌓으시면 바로 아버지께서 슈퍼바이저까지 올려주실 생각이에요. 누나 그 정도 능력 돼요. 그리고 누나만 괜찮다면 저 누나랑 만나보고 싶어요. 오래 좋아했거든요. 내가 불쌍해서 그러는 거면 괜찮아. 갑자기 그렇게까지 무리할 필요 없어. 제가 동정심 때문에 무리할 사람으로 보이세요? 그건 아니지만
학교 다닐 땐 누나가 늘 애인이 있어서 대시를 못했을 뿐이에요. 저한테도 관심이 없어 보이셨고. 그건 네가 너무 인기도 많고 나 같은 사람이랑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서였어. 그럼 제가 남자로서 괜찮다는 소리세요? 그거야 당연히 너무 괜찮아서 문제였지. 사실 영훈이는 학교에 다닐 때부터 모두의 동경의 대상이었지만 이렇게 어려울 때 도움을 받다 보니 저도 모르게 의지가 되고 호감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너무 과분하다고만 생각했던 친구가 저에게 호감을 표시해주니 정말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정말요? 그럼 오늘부터 만나요. 이런 식으로 고백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전 남편분이 누나를 함부로 대하는 걸 보니까 너무 화가 나서 미안해요. 무슨 소리야. 아깐 정말 속이 다 시원했어. 내가 받아치자니 전 남편이 하나도 안 믿을 것 같고 정말 속이 터질 뻔했거든. 네가 나서서 말해주니까 정말 고맙더라. 앞으로는 이제 저만 믿으세요. 제가 옆에서 많이 의지가 되어드릴 테니까. 그렇게 든든하게 말하며 웃어주는데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이게 얼마 만에 느끼는 감정인지 제가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지조차 의문이 들 정도로요. 영훈이와 사귀고 3달 정도는 비밀로 하다가 가족들에게 공개하자 부모님께서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기뻐하셨어요. 다만 영훈이의 부모님이자 저의 상사인 사장님과 사모님께서 반대할까 우려가 컸죠. 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저를 회사에 데리고 온 시점부터 사장님과 사모님께서는 제 존재가 영훈이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이미 알고 계셨던 상태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일을 하는 모습이나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보며 저를 좋게 봐주신 모양이었어요. 한번 다녀온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 우린 항상 영훈이에게 걸맞는 현명하고 똑똑한 선량한 사람을 원했단다. 누구나 실수는 하는 법이지. 잘못된 인연은 끊어내고 새로 맺을 인연에 충실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두 분께서는 제 과거를 충분히 이해해 주셨고 저희는 2년간의 평화롭고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던 연애 끝에 지금은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사람은 가끔 인생이 끝장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을 마주하지만 인생이란 건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이더라고요. 전 남편과의 이별에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았지만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니 이런 행복이 찾아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지금 제 곁에는 오래전부터 저를 한결같이 따뜻하게 지켜봐준 사람이 있어요. 힘들 때 먼저 손 내밀어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묵묵히 지켜준 사람이에요. 한때는 인생이 끝난 줄 알았지만 이제야 알겠어요. 그건 끝이 아니라 더 좋은 시작을 위한 과정이었다는 걸요.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통해 힘을 얻으시길 바래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우리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보아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